과거 품격 있는 일상교육의 모든 것, 김은영의 홈스쿨 살롱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오늘 컨버전스 2030 미래의 부와 기회, 피터 디아만스의 책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북스에서 나왔고요. 실리콘밸리의 대부이자 미래의 설계자라고 불리는 피터 디아만스가 기술 융합이 바꿔놓을 세상과 우리 삶에 대한 대담한 통찰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우버, 소프트뱅크 이렇게 융합 기술로 돈을 버는 상위 1% 기업들이 현재 어디에 주목하고 있는지를 이 미래의 부와 기회라는 주제로 해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터 디아만스의 컨버전스 2030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볼 챕터는요. 중개인이 사라진 세상 파트를 한번 읽어볼 예정이고 전체 책은 파트 3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1에서는 미래는 우리의 생각보다 빠르다라는 주제로 해서 기하급수 기술의 융합이 시작됐다. 기술 발전이 빛의 속도를 뛰어넘다. 터보 부스트를 단 미래, 가속화의 가속화라는 주제로 미래의 사회를 전망하고 있고 파트 2에서는 산업의 재편으로 달라지는 부의 미래 라는 주제로 해서 소매업의 정의가 달라진다. 더 이상 광고는 필요 없다. 즐거움의 새로운 지평이 열린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해서 광고랄지 아니면은 그 새로운 교육의 지평 그리고 소매업의 그 변화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질병의 정복으로 달라지는 인간의 삶, 죽음을 거스르는 신인류의 탄생, 중개인이 사라진 세상, 음식을 프로그래밍 하다 해서 이 수명, 그리고 푸드, 그리고 그 질병의 정복 등을 통해서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건강이랄지 미용이랄지 그리고 교육이랄지 이렇게 또 다른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질병이 극복이 되어서 우리가 무한한 삶을 산다면 굳이 건강이나 아니면은 미용 이런 거에 돈을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산업도 변화가 돼야 되겠죠. 바로 이러한 맥락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파트 3에서는 이미 시작된 22세기에서 먼저 다가올 위협과 그 해결책 그리고 거대한 기술적 이주를 준비하라 파트에서는 이미 새로운 사회에 대한 통찰들 이를테면 에너지, 생태계 파괴, 수자원의 고갈 이를테면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의식들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 우주 그리고 클라우드의 의식을 업로드하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런 다양한 이야기로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부와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고 있는데 물론 지금 그 이야기하고는 피터 디아만디스도 우리 삶이 10년 뒤에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완벽한 조언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 디아만디스가 그려주는 이러한 스케치들, 미래에 대한 전망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데 많은 아이디어를 더해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파트 2의 챕터 11 중개인이 사라진 세상 파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1 중개인이 사라진 세상 완전한 미래 지금까지 우리는 교통, 의료, 소매산업, 광고, 엔터테인먼트, 교육 등 인간의 일상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분야에 초점을 맞춰 미래의 모습을 진단했다. 앞으로 제3부에서는 좀 더 시야를 넓혀 에너지, 환경, 정부 같은 보다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한다. 그런데 그 외의 분야는 어떨까? 다시 말해 위에서 열거한 영역 이외의 세상에서 우리의 앞날은 어떻게 전개될까?
물론 그곳에서도 미래는 과거와 전혀 다를 것이다. 나날이 가속화되는 기술의 발전은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건축 및 예술 등의 분야부터 항공이나 회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이 곧 급격한 변혁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제2부의 마지막 두 장에서 보험, 금융, 부동산, 식품 등의 내 영역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한다. 이 분야를 선택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금융, 보험, 부동산. 이 세 산업은 미국의 10대 산업에 속할 정도로 사회적 비중이 크다. 여기에 우리가 제2부에서 다룬 산업들, 제3부에서 이야기할 정부와 보안을 제외하면 이것을 합하면 미국인들이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종사하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가 모두 망라되는 셈이다. 이 장에서는 앞에 세 가지 산업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장에서는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식품의 미래를 전망해 보려고 한다. 그럼 이야기 속으로 다시 뛰어들어 보자. 사실 사람들의 삶을 구성하고 있는 그 바탕이 되어지는 의식주가 지금 이 피터 디아만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의 미래 속에 다 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역사적으로 더 함축시켜서 큰 분류로 이야기하자면 섹스와 이팅입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이 자기 자손을 번식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먹거리를 사고, 그리고 그 먹거리를 통해서 건강을 보충을 해서 다시 이러한 그 새로운 인류를 생산을 해서 자기 자손들을 그 번식해 왔던 것이죠.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수명 부분을 이 피터 디아만디스의 이야기로 들어봤는데, 만약에 인간들이 수명 연장의 명약, 불로장생의 명약을 만들어서 죽지 않는 시대가 온다면 굳이 이렇게 우리가 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꼭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우리가 사실은 100살 이상을 상상하기 힘든, 우리가 욕망하기가 힘든 그러한 나이였잖아요. 근데 그러한 때에도 여전히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이 모든 재화들, 소비 상품들,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네, 그런 것들을 생산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커피와 리스크, 보험의 기원과 미래. 1680년 32살의 에드워드 로이드는 성공의 기회를 찾아 런던에 도착했다. 그가 발견한 성공의 실마리는 바로 커피였다. 당시 런던에서는 이 새로운 음료의 붐을 타고 커피숍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도시 전역에 영업 중인 커피숍만 해도 3,000개가 넘었다. 새로운 경쟁자가 뛰어들기에는 너무 혼잡한 시장이었을까? 로이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1686년 그는 타워 스트리트 근처에 로이드 커피하우스라는 커피숍을 열었다. 그 시기에 런던의 경제를 뒷받침하던 엔진은 해운업과 금융업이었다. 로이드의 커피숍은 이 두 산업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런던 탑과 템스 스트리트 사이에 좁은 구석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덕분에 이곳은 개업 초기부터 무역상, 선원, 선주 같은 사람들로 들끓었다. 고객들이 커피숍을 자주 찾은 이유는 이곳에서 커피를 즐기고 최신 뉴스와 정보를 얻고 지식인들과의 대화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로이드의 커피숍은 그런 서비스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고객들에게 보다 정확한 해운업 관련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유럽의 주요 항구에 소식통을 심어두고 그들로부터 수집한 뉴스를 딥시트에 담아 배포했다. 고객들은 로이드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선박, 화물, 외국의 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커피와 정보를 조합한 이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1691년 사업을 더 확장할 필요를 느낀 로이드는 런던 증권거래소 맞은편에 핵심 상권일 롬바르드 스트리트 16번지로 가게를 옮겼다.
전보다 훨씬 널찍한 공간에 자리 잡은 새로운 커피숍에는 칠판들이 사방의 벽을 뒤덮었고 연설용 연단이 매장 한가운데를 차지했다. 말하자면 칠판은 딥시트 대신이었고 중앙의 연단은 해상 경매의 낙찰가나 최신 해운 뉴스를 실시간으로 발표하는 용도였다. 로이드는 커피의 향기와 칠판에 적힌 수많은 정보가 어우러진 이곳에서 그 옛날 바빌로니아인들이 처음 고안한 보험의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상인들을 위해 독특한 전략을 개발했다. 예를 들어 어떤 상인이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누군가로부터 빌려야 했을 때 그 상인은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화물에 대한 보증의 대가로 추가적인 돈을 지불했다. 만일 화물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전복되거나 물건을 도난당한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 기원전 4세기가 되면서 상인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기 시작했다. 바다가 잔잔한 여름에는 가격이 내렸고 반대로 위험도가 높은 겨울의 풍랑기에는 가격이 올랐다. 말하자면 바빌로니아인들은 근대 보험 산업의 바탕이 되는 리스크 기반의 보험료 정책과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흐른 뒤 리스크와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해상보험은 런던의 한 커피숍에서 새롭게 절정기를 맞게 됐다. 로이드의 가게에 자주 들르던 은행가들은 해상 운송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대가로 상인들에게 보험료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이 보험을 인수하는 과정을 언더라이팅이라고 불렀다. 칠판에 적힌 배의 이름, 그리고 화물, 선원, 날씨, 목적지 같은 항해 세부 사항의 아래쪽에 은행가들이 자신의 이름을 적어 넣으며 보험 인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그 후 320년이 지난 오늘날 이 언더라이팅 비즈니스는 수조 달러 규모의 보험 산업으로 성장했다. 로이드의 초라한 커피숍은 2017년 기준 336억 파운드의 보험료 실적을 자랑하는 런던 로이즈로 바뀌었다. 하지만 이제 현대의 보험 산업에서도 그 옛날 로이드 보험회사의 설립을 이끌었던 혁신의 요소들과 매우 비슷한 양상의 기술적 발전이 진행되면서 산업 전체가 극적인 변화의 기류를 맞고 있다. 이 분야에서 진행 중인 변화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리스크의 주체가 소비자로부터 서비스 제공자로 옮겨가면서 수많은 보험 카테고리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둘째, 크라우드 슈어런스가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전통적 보험 분야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셋째, 네트워크, 센서,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보험 상품 판매 방식과 보험료 결정 규칙을 새롭게 쓰면서 이 산업의 본질을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 일단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해보자. 당신이 지금 자율주행차를 타고 승차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이라면 운전자도 없는 상태에서 과연 당신에게 보험이 필요할까? 이 질문은 보험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 교육이 학교 교육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회에서 사회인들을 위한 교육도 있지 않아요? 이를테면 자동차 운전교육 같은 것들, 사설 학원이 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굳이 배워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AI가 다 해주는 상황인데 정말 이 미래의 기술과 또 미래 사회를 전망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그 인사이트를 주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이 바뀐다는 것, 사실 트렌드가 바뀐다는 것이고 그것 자체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 전체적인 삶이 바뀌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에 따른 다양한 산업 구조, 그리고 또 부에 대한 정의조차도 바뀌겠죠.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이나 AI에 의한 기술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죽지 않는 삶을 가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하고 싶어 할까요? 욕망, 우리가 오래 살고 그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어찌 보면 우리가 수명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것들을 더 많이 욕망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욕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욕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미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욕망해야 되겠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수명만 유지하면 되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죽음을 욕망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굳이 먹을 필요도 없고 입을 필요도 없고 단지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죽지 못해 산다라는 말이 사실은 그냥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술과 융합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통찰과 그리고 공부, 연구로 더 많은 가상의 시나리오들 만들어내고 그에 대비한 삶의 구조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한 교육들을 다시 생각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무엇으로 통제받는지 이미 알았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모두 다 집콕할 수 있었던 거고 한 번에 이 세상이 코로나 시대로 변환이 되었던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융합적인 과학기술에 의해서 또 다른 어떤 한방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보통은 우리가 25주년 정도 그리고 이제 더 크게는 100년 내지 200년 이렇게 주기를 보아왔는데 앞으로는 더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상품 자체가 인간들의 불안에 비추어서 이를테면 못생긴 내가 예뻐져서 예뻐진 얼굴로 이성에게 선택당하고 선택을 당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또 잘 키우기 위해서 또 다른 상품을 또 사고 그리고 또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다면 굳이 인류 존속을 위해서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그 짝짓기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화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굳이 물건을 사람들의 불안을 촉발시켜서 너는 못생겼으니까 예뻐져야 돼. 그래야지 짝짓기가 가능해. 이러한 불안을 통해서 상품을 팔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인류의 미래의 부와 기회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부라는 개념 자체도 현재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진짜 미래 인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겠네요. 영생을 얻는 것이 정말 과연 좋은 것인가? 천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네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즐기기만 하잖아요. 영원히. 이거 좀 무서운데요. 어찌 보면 인간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형되는 것인데 인간의 존재가 변형되었을 때 지금과 같은 불할지 아니면 미래랄지 이런 관념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게 될까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 기회가 있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미래를 꿈꿔왔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생각, 아이디어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완벽하게 신적 관점에서의 조망과 통찰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사고의 구조 자체를 완벽하게 바꿔야 돼요. 어떤 관점? 신의 관점인 거죠. 신의 관점. 우주적인 조망이 정말 필요한 시점이고 우리가 우리 존재 자체를 진짜 우주적인 그러한 존재로 변형시킨 이후에야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을 그렇게 변형시킨 이후에야 전망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무섭네요.
어찌 보면 이 시점에서는 인간들의 퇴행이 필요한지도 모르겠네요. 그야말로 그냥 구석기, 신석기 시대.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4차 대전 이후에는 인간들이 아마도 구석기 시대에 그 돌을 가지고 전쟁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그야말로 아인슈타인이 천재적인 그러한 그 통찰로 이미 미래 사회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일단 컨버전스 2030 미래의 부화 기회 오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